네, 첫 번째 주제. 시장이 왜 필요할까? 교과서 72쪽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시장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과 관련해서 시장의 의미를 알아보고 시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죠? 그쵸? 뭔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광경이 떠오르죠.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하는 곳이라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시장의 의미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다가 의미라고 적고 선생님하고 한번 밑줄 그어봅시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모여서 거래하는 곳이다. 쉽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그러면 이 시장은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시장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을 파악해 보면 시장이 어느 날 등장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까지 연결이 됩니다. 시장의 등장 배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외울 필요는 없고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시장이 없었던 시절,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했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시장이 없던 시절에는 내 스스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쓰고, 그렇죠? 남은 거는 뭐 버리고 또 다음날 내가 필요한 것도 만들어서 찾아서 또 만들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시절을 자급자족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자, 우리 여기에 앞에다가 말머리를 하나 달아두자. 시장의 등장 배경이라고 하나 달아두고 시장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각자 필요한 물건을 혼자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소비하던 시대였다. 자급자족 시대였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내 옆집을 보니까 내가 못 만드는 어떤 물건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하고 내 옆집이 가지고 있는 물건하고 교환해서 써도 되겠다. 자,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급자족 옆에다가 교환이라고 하나 적어둡시다. 교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들어봤죠? 물물교환. 자, 물물교환에 관한 개념이 생겨나고 또 물물교환을 해보니까 또 이런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쌀하고 옷을 만드는데 나는 옷을 만드는데 별로 재능이 없어. 근데 쌀은 내가 정말 잘 재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내 옆집 애를 보니까 이 옆집에도 쌀이랑 옷을 만드는데 얘는 보니까 쌀을 재배하는 거에 크게 재능이 없어. 근데 옷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얘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쌀 재배를 되게 잘하고 너는 옷을 되게 잘 만들고 우리 서로 잘하는 것을 열심히 그거 하나만 열심히 파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환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 분업과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급자족 시대에서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이 교환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분업과 전문화로 각자 잘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분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산 과정을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완성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내가 그 물건을 나누는 과정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하면은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전문화라고 하는 건 각자 잘하는 일이나 분야에 전념해서 내가 잘하는 거 아까 쌀 재배 잘하는 사람은 쌀만 재배하고 옷 잘 만드는 사람은 옷만 만들고 그렇게 각자 잘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말은 1인당 생산할 수 있는 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물 교환할 수 있게 되는 양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물물 교환하고도 남는 생산물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그런 남는 생산물을 잉여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남는 거 교환하고 우리가 쓰고도 남는 거 이런 잉여 생산물을 그냥 버리기는 아깝단 말이지. 그래서
또 다른 필요한 사람들하고 교환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물건을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 그런데 이 물물 교환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을 내가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환할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엄청 그 물물 교환의 대상을 찾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쵸? 그래서 이 교환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거래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급자족 시대에서 물물 교환이 등장하게 되고, 이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분업과 전문화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은 쓰고도 남네 인형 생산물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거래 효율성을 위해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거래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시장이 없던 시절에서 시장이 생겨났어요. 그럼 사람들은 시장이 생겨남으로써 어떤 좋은 점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까 선생님이 시장이 없던 시절에는 내가 물물 교환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됐다 그랬죠? 근데 이제 시장이 생겨나게 되면서 굳이 내가 이제 물물 교환을 할 사람을 찾으러 다닐 그런 노력이 없어도 내가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러 물건을 내가 교환할 수도 있고 거래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가지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로 우리 교과서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나오죠. 여기 우리 동그라미 1번하고 시장의 역할이라고 표시를 해 둡시다. 효율적으로 거래하게 되었다. 이 말은 거래 시간이라던가 거래하는 데 드는 노력,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래 시간이나 거래하는 데 드는 노력, 이거를 조금 정리해서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시장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 하는 역할은 또 사람들은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가 있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각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비교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등장하기 전과 등장하기 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시장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우리 이것도 초등학교 때 아마 했을 거야. 너네들 기억 안 나겠지만, 자, 초등학교 때 우리가 물물 교환에서, 자, 물물 교환을 하던 거래 방식에서 이 물물 교환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교환을 하려고 하는 물건이 뭐 가볍고 그런 거면 괜찮은데, 내가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이 되게 무겁고 또는 뭐 빨리 뭐 상하거나 이런 생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환하려고 내가 그 교환자를 찾는 과정에서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그 사람을 못 만나서 허탕을 치면 내가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이 물물 교환에서 현대에 오게 되면 이 교환하는 방식으로 화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상품과 뭐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화폐의 어떤 변천 과정도 우리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야. 화폐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제일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할 때 상품하고 교환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썼던 게 우리 조개 껍데기,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하냐면 물품 화폐라고 합니다. 물품 화폐.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적을게요.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 같은 그런 물품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돈처럼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물품화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이 떨어져서 없거나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은 잘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등장했던 게 금속화폐죠. 우리 동전, 쉽게 말하면 동전. 자, 그런데 이 동전도 우리가 뭐 1,000원이나 뭐 10,000원이나 이런 동전, 1,000원이나 10,000원 우리가 동전을 교환해 보면 알겠지만 동전의 가장 큰 단점은 작게 들고 다닐 때는 내가 모르는데 많이 들고 다닐 때는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죠. 금속화폐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등장했던 게 지폐죠. 지폐. 종이화폐. 자, 그런데 이 종이화폐 또한 단점이 있었죠. 쉽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뭐 물에 젖거나.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신용카드죠. 신용화폐. 우리가 이걸 신용화폐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어느 날에는 이 신용화폐를 넘어서서 이제는 신용카드도 들고 다니기 귀찮다. 그래서 우리 왜 나온 게 뭐 제로페이라던가 삼성 이 휴대폰으로 우리가 많이 결제를 하죠. 자, 우리 이것을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디지털 화폐. 뭐 이렇게 화폐가 변하기도 했다. 그래서 시장과 관련해서 이 정도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73쪽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과서 73쪽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우리가 앞에서 시장의 의미를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하는 곳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이때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에서는. 교과서 있죠. 여러분들 꼭 표시해 놓으세요.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을 수요자라 하고 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는 욕구를 수요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때 살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욕구는 수요로 보지 않는다. 자, 살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걸 세 글자로 구매력이라고 하거든요. 구매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나는 소득이 없는 학생이에요. 학생. 근데 나는 엄청나게 비싼 BMW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얘들아? 나는 소득이 없는 학생인데 그냥 내가 그 BMW 사고 싶다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 이거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수요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 확인 콕에도 있죠. 교과서 73쪽 거기 오른쪽에 조그만 글자에 보면 소득이 없는 청소년은 우주선을 사려는 수요자에 해당한다. OX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뭘까요? 소득이 없는 청소년은 우주선을 사려는 수요자에 해당한다. 자, 소득이 없는 청소년, 구매력이 있다 없다? 없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수요자, 수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X입니다. X. 자, 그 다음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을 우리가 금방 수요자라고 했죠.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를 팔려고 하는 사람. 자,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를 팔려는 사람은 공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급자. 교과서 세 번째 줄에 진한 글자로 있죠. 그래서 이들이 공급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팔려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은 자, 우리 교과서 마지막 줄 시장은 경제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가지고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나서 오늘 배우는 이 내용 그 다음 우리 4단원의 두 번째 주제에서 시장에서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서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지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74쪽.
네, 교과서 74쪽은 시장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시장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시장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특정한 장소를 떠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쇼핑할 수 있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형태의 쇼핑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온라인 쇼핑은 선생님이 따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뭐 이렇게 모바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쇼핑하는 것을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전자상거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문제집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날에는 시장의 종류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자, 교과서 우리 끝에서 네 번째 줄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 있죠. 자, 여기 찾아가지고 앞에 시장의 종류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달아줍시다. 종류. 자, 시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시장은 거래 형태에 따라서 보이는 시장과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구분을 한다. 거래 형태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구분해 둡시다. 자, 거래 형태에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래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시장과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거래하는 모습이 보이는 시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백화점, 마트 우리가 직접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형체로 볼 수 있는 거 있죠. 정확히 우리 그것을 보이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시장은 뭐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 있죠. 온라인 쇼핑, 모바일로 우리 사는 것들, 우리 이런 온라인 쇼핑은 우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그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지불 결제 수단 가지고 그냥 띡띡띡 누르고 물건을 사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뭐 돈을 얼마 주고 그 물건을 받고 뭐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주식 시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식 배웠죠. 회사의 어떤 소유분을 주는 대가로 투자 자금을 회사에서 빌리는 것, 우리 주식을 했죠. 그래서 한 주에 뭐 얼마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주식을 파는 그 가게에 가가지고 우리 뭐 한 주 주세요. 담배 사듯이 뭐 한 주 주세요. 여러분 담배는 아니고 담배 말고 여러분들 뭐 사탕 사듯이 그 주식 한 주 주세요 해서 뭐 8만 얼마 주고 뭐 4만 얼마 주고 거기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주식은 뭐냐면 주식도 온라인 쇼핑하고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 안에 이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그 컴퓨터 안에 그 거래 장소가 있어요. 인터넷에. 거기에서 우리가 주식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환 시장이라고 있는데 외국 화폐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사고 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구분한다. 자, 생산물 시장은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이라던가 가게라던가 이런 곳에서 생산한 것들 그런 것들을 파는 시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이 거의 다 생산물 시장입니다. 뭐 편의점, 마트, 뭐 백화점, 뭐 농산물 시장 다 생산물 시장이에요. 만들어진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시장. 그런데 이 생산 요소 시장은 뭐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생산 요소 3대 생산 요소가 있다 그랬죠? 노동, 자본, 토지가 있다 그랬죠? 기업이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요소들이 거래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자본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잘못 필기했네요. 자, 토지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부동산 거래. 우리 땅이라던가 건물 뭐 이런 거 거래하는 거 있죠? 부동산 시장. 그리고 자본을 거래하는 거. 우리가 기업에서 자본이 필요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했죠? 그쵸, 뭐 주식이라던가 이런 금융시장, 주식을 포함한 이런 금융시장이 자본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 생산요소 시장 중에서 이제 노동시장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 인력시장, 사람의 노동력을 사고 파는 시장 있죠. 인력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취업 박람회거든요. 취업 박람회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필기한 게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학교에 오면은 다시 정리해서 보여줄게요. 자, 취업 박람회는 뭐냐면 어떤 넓은 강당에 이제 우리 그 축제할 때 각각의 우리가 판매하는 부스가 있듯이 이 부스, 기업마다 이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그 부스에 이게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기업 부스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면접을 보고 면접이 잘 되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약을 맺고 취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취업 박람회 선생님이 나중에 보여줄 건데 이 취업 박람회가 가장 대표적인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매일 열리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상설시장과 그리고 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상설시장은 언제나 열려있는 시장. 뭐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점, 백화점 이런 것들 다 상설시장입니다. 정기시장은 뭐냐면 특정 날짜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정기시장이라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이거 잠깐 지울게요. 정기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5일장 생각하면 됩니다. 5일장. 우리 장류에도 5일장이 있죠. 5일마다 열리는 시장. 이걸 정기시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장의 종류를 거래 형태, 거래하는 상품의 종류, 그리고 매일 열리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톡톡톡 사회에 보면 독점시장과 과점시장 나와 있죠. 우리가 시장의 종류를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요. 시장에 존재하는 공급자 수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기도 한다. 공급자의 수에 따라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 즉 기업의 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기업의 수가 소수인 시장도 있는데 한 개인 시장을 우리가 독점 시장이라고 하고 기업의 수가 소수인 시장, 그러니까 뭐 한 3, 4개 정도 되는 시장을 우리가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을 우리가 구분할 때 드는 게 경쟁인데요, 경쟁. 우리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왜 우리 뭐 마트라든가 편의점 이런 거 우리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게가. 원래 시장은 수없이 많은 공급자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면서 뭐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고 소유자하고 뭔가 관계를 맺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존재하는 공급자 수가 한 개인 시장이 있을 수가 있고 소수인 시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불안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라는 건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우리가 한 개인 시장을 독점이라고 하는데 이 독점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전력, 전기 있죠, 전기. 한국전력에서만 공급하죠. 전력이라던가 아니면 우편, 우리나라 우체국, 우편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수인 시장, 시장에서 기업의 수가 3, 4개인 시장. 우리 대표적인 거 생각하면 우리 브랜드가 몇 개 없는 거 있죠. 뭐 교복이라던가 여러분들 교복 보면 브랜드 몇 개 없잖아요. 또는 영화, 우리 영화 배급사 보면 CGV 아니면 뭐 메가박스 아니면 뭐 롯데 이런 거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석유도 생각할 수 있어. 석유를 우리 판매하는 뭐 SK라던가 아니면 뭐 SK가 아니구나, S-오일이라던가 뭐 GS 칼텍스 이런 석유 브랜드도 몇 개 없죠. 그리고 우리 왜 이동통신사 이런 것도 생각하면 됩니다. SKT, LG, 그 다음에 KT 몇 개 없죠. 우리 이런 것들을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존재하는 공급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을 구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